이른의 나이 남들은 이제 쉬어야 할 때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저 엄마 와서 좀 도와줘요. 라는 딸의 그 한마디 때문이었죠.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꾸려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매불망 그리던 가족과의 재회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매일같이 마주하는 차가운 남은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는 그녀를 깊은 각성으로 이끌었고 결국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천륜이라는 이름의 전기 변질되고 효도라는 가면, 뒤에 계산기가 숨겨져 있을 때 노인의 선의와 양보는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더욱 뜻밖이었던 것은 일주일 후 사위가 직접 찾아와 내민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이었지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효도라는 이름 아래 주파날을 튕기고 선의를 당연한 권리로 치부할 때 노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실버 인생 로드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내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도심으로 향하는 관격버스 안창밖 풍경은 낯익은 시골길에서 어느덧 넓은 아스팔트 도로와 빌딩 숲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품 안에는 10수년을 쓴 낡은 가방 하나가 꼭 안겨 있었죠. 그 안에는 내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사진, 퇴직연금 수첩, 그리고 손때 묻은 요리책 한 권. 엄마 와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역으로 마중 나온 딸 지영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반겼습니다. 몸에 딱 붙는 정장 스커트에 높은 굽에 구두 세련된 웨이브 머리를 한 지영이는 내가 기억하던 말총머리 소녀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굴을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지만 너무나 완벽한 화장에 혹여 흠이라도 낼까 슬그머니 손을 거두었습니다. 지영아, 왜 이렇게 살이 빠졌니? 일이 많이 힘드니? 애틋한 물음에 지영이는 내 짐을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서준 씨랑 저랑 매일 야근이라니까요. 민호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얻어먹고요. 엄마가 와주셔서 이제 큰 걱정 덜었어요. 그 말에 가슴 한 구석이 뿌듯해졌습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자식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처럼 느껴졌죠. 남편이 떠난 지 5년 시골 작은 집에서 지내는 삶이 편곤하긴 했지만 늘 가슴 한 구석이 허전했거든요. 딸의 부탁에 한달음에 달려온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사위 박서준은 반짝이는 검은색 세단을 끌고 왔습니다. 새 차 냄새가 물씬 풍기는 차 안에서 정장을 쩍 빼입은 사위는 그저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니다 고생은 무슨. 나는 혹시라도 시트를 더럽힐까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10살 배기 손자 민호는 나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그래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내일 당장 해줄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딸의 집은 최고급 아파트 20층이 넘는 곳에 있었습니다. 엘리트 같은 거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마치 하늘의 별이 땅으로 내려앉은 듯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방은 여기예요. 딸이 안내한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욕실은 복도 끝에 있었는데 손자 민호와 같이 써야 했죠. 좋구나, 아주 좋아. 나는 낡은 가방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햇살 냄새가 나는 새 침구의 촉감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 부부는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나를 데려갔습니다. 식사 내내 사위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었고 딸은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와 숫자들만이 식탁 위를 떠다녔습니다. 민호는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었고 가끔 고기 한 점을 집어 먹을 뿐이었죠. 엄마 내일부터는 식사 좀 부탁드려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며 딸이 덧붙였습니다. 냉장고에 재료는 채워뒀으니 알아서 해주시면 돼요. 저희는 보통 1억시 반쯤 들어오고 민호는 학원 다녀오면 간식 좀 챙겨주시고요. 걱정 마라 다 내 전공 아니냐. 나는 가슴을 펴며 내일의 메뉴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첫날 나는 일찍 일어나 주방을 살폈습니다. 벽에 매립된 오븐이나 최신식 인덕션 같은 도구들이 낯설어 한참을 헤맸지만 금세 적응해 오전 내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낮 12시 식탁에는 소갈비찜, 조기찜 나물 무침, 보슬보슬한 계란찜,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까지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사위가 많이 먹는다는 말을 기억하고 밥도 듬뿍 담아두었죠.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민호는 밥 2공기를 뚝딱 비웠습니다. 사위도 갈비 한 점을 맛보더니 맛있네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몇 숟가락 뜨지도 않고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엄마, 저 급하게 회사 가봐야 해요. 저녁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늦게 들어와서 많이 못 먹거든요. 나는 그럼하고 대답하며 딸이 유독 손이 많이 갔던 조기찜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내일 한 번 더 해줘야지 생각하면서요.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시골집 마당에 둔 장미 화분에 물을 줄 시간이구나 싶어 잠시 향수에 젖기도 했습니다. 저녁 6시 딸의 당부대로 기름기를 뺀 담백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살을 빼야 한다는 말이 기억났거든요. 7시 반 벨이 울리자마자 정성껏 준비한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딸 부부의 손에는 프랜차이즈 배달 음식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먹고 왔어요? 딸은 배달 박스를 식탁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초밥집이 있는데 동료들이 꼭 같이 가자고 해서요. 나는 식어가는 밥상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기 냉장고에 넣어둘 테니 내일 데워 먹어라. 지영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묵묵히 음식을 반찬통에 옮겨 담았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인 탓인지 허리가 쑤셔왔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 하나 보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다음날 아침 어젯밤 남은 음식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생수와 달걀뿐이었죠. 엄마, 어제 남은 건 제가 회사 도시락으로 싸갔어요. 지영이는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민호는 학원 보강 있어서 6시에나 와요. 저녁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너희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할까? 기다리지 마세요. 엄마 먼저 드세요. 저랑 서준 씨는 오늘 야근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텅 빈 주방 한가운데서 묘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상황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딸 부부에게 외면당하기 일쑤였고 나는 항상 전날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담당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 생선 구운 지 하루 지나서 안 신선하네. 아까우니까 엄마가 드세요.
딸은 남은 반찬을 내 앞으로 밀어놓고 자신은 간 만든 새 반찬을 집어 먹었습니다. 나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뗐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라비틀어진 생선살을 밥에 비벼 먹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저녁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내 귀에 거실에서 나누는 딸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골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일단 두어봐. 어차피 비어 있잖아.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소리보다 내 가슴 속 무너지는 소리가 더 컸습니다. 나는 아직 서슬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들은 벌써 내 사후를 논하고 있었던 겁니다. 토요일 오전 딸 부부는 민호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사람도 많고 다리도 아프실 텐데. 딸은 가방에 간식과 물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달강정 먹고 싶어요? 민호가 달려와 나를 안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해놓을게.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텅 빈 집안을 서성이다. 문득 먼지가 내려앉은 가구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경 초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를 잊었나 싶어 문을 열었더니 택배 기사였습니다. 나는 묵직한 상자를 대신 바닥거실 구석에 두었습니다. 유명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찍혀 있더군요. 저녁 7시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놀이공원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고 딸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엄마 아까 택배 왔죠? 딸이 묻자마자 상자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병의 건강보조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내가 묻자 딸은 세련된 병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주려고 산 거예요. 수입 오메가3인데 노인들한테 그렇게 좋대요. 서준 씨랑 같이 골랐어요. 나는 그 작은 병을 건네받으며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나를 챙겨주는구나 싶었죠.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나는 병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민호가 원하던 닭강정까지 해서 진수성찬을 차렸고 딸도 밥 2공기를 비우며 내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며칠간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월요일 딸 부부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점심을 준비하던 중 하학원에서 돌아온 민호가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남은 음식을 두고 있던 내게 민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점심은 뭐예요? 어제 먹던 갈비 데워줄게. 민호야, 얼른 앉으렴. 민호가 의자에 올라앉으며 툭 던졌습니다. 할머니는 왜 맨날 남은 밥만 먹어요? 내 손길이 멈칫했습니다. 음식을 버리면 아깝잖니? 엄마가 그랬는데 할머니는 나이 들어서 미각이 둔해져서 남은 거 먹어도 상관없대요. 맛있는 거랑 맛없는 거 구분도 못한대요.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갈비를 입에 쑤셔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엄마가 사오는 배달 음식보다 할머니가 해준 게 훨씬 맛있는데 그 순간 나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딸의 눈에 나는 그저 맛도 모르는 늙은이였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쓰레기통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5년의 고독을 견디며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삶의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나 싶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서 또 무슨 말을 했니?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와서 도우미 아줌마 비용 아껴서 너무 좋대요. 그리고 또 할머니 시골집 명의를 엄마 앞으로 넘겨주면 그 다음에 뭐 나는 주먹 등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를 실버타운에 보내드린대요. 거기는 돌봐주는 사람도 많고 혼자 있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민호는 다시 만화 영화에 집중했지만 나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랬구나. 나를 부른 건 정 때문이 아니라 공짜 파출부가 필요해서였고 내 재산이 탐나서였구나. 그 화려한 건강식품도 사람들 앞에서의 연기도 모두 계산된 연극이었습니다. 나는 기계적으로 민우에게 밥을 먹인 뒤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애지중지 키운 딸이 나를 이렇게 취급하다니. 저녁 6시 나는 몇 안 되는 짐을 챙겼습니다. 낡은 가방에는 남편 사진과 퇴직 연금 수첩, 그리고 여벌 옷 몇 가지 뿐이었습니다. 딸이 사준 비싼 영양제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짐을 들고 나오는 나를 보며 민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좀 다녀올게. 민호야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밥 잘 먹어야 한다. 나는 아이를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열쇠를 내려놓고 그 화려하지만 차가운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짧은 시간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픔 뒤에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을까요?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의 물음에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골로 돌아갈까? 아니, 아직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내의 깨끗하고 조용한 여관으로 가주세요. 창밖에 넌사인이 번쩍였습니다. 이른 평생 나는 처음으로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관은 소박했지만 깔끔했습니다. 사흘치 숙박비를 지불하고 좁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딸은 내 행방을 묻는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 추측이 맞았음을 증명하는 대목이었죠. 그들에게 나는 대체 가능한 소모품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근처 복덕방을 찾아갔습니다. 작아도 좋으니 혼자 살기 편한 방을 구합니다. 시장이 가까우면 좋겠네요. 젊은 공인중개사가 몇 곳을 보여주었고 나는 재래시장 근처의 빌라 원룸을 선택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낡았지만 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게요. 계약서를 쓰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네, 혼자입니다.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묘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시장에서 윗집에 사는 이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혼자 사시는 분이었죠. 새로 이사 왔죠? 오비 2호 사니까 언제 차나 한잔하러 와요. 이 여사님의 따뜻한 관심은 고향 이웃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 여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식물이 가득했고 베란다에는 꽃들이 생기 있게 피어 있었습니다. 남편 보낸 지 10년 됐어요. 애들은 다 외국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이 여사님이 차를 내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서러웠는데 생각해보니 우리 늙은이들도 우리 인생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은 내 마음의 한 줄기 비처럼 다가왔습니다. 음식 솜씨는 좀 어때요? 우리 아파트 근처에 노인 식당이 있긴 한데 맛이 영 없어서 예전에 식당을 좀 했었죠. 나도 모르게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정말요. 이 여사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소소하게 밑반찬이나 도시락 같은 거 해볼 생각 없어요. 우리 주변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들 집밥 그리워하거든요. 그렇게 딸의 집을 나온 지 7일 만에 나는 뜻밖의 새로운 인생 항로를 찾았습니다. 이 여사님이 몇몇 분을 연결해 주었고 다음 주부터 하루 10인분의 도시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 끼에 7,000원. 그날 밤 나는 정말 오랜만에 단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엄지를 치켜쓰며 말하더군요. 순자야 역시 당신다워. 여드레째 되는 날. 아침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집 앞에 나직은 검은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사위 박서준이었습니다. 장모님, 그는 억지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지영이가 전해달라더군요. 회사 근처 유명한 빵집 과자예요. 나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바로 해라. 사위의 미소가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나가셔서 지영이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좁고 낡은 곳 말고 다시 들어가시죠. 7일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야 걱정이 되나 보지? 내가 비웃자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영이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됐다. 원하는 게 뭐냐? 내 연금이냐? 시골 집이냐? 사위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너무하시네요. 우린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 노인한테 맨날 남은 밥만 먹이냐. 뒤에서 내 재산 탐내는 게 가족이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박서방 나 늙었지만 노망난 건 아니다. 사위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하죠. 지영이는 어머니 외동딸이에요. 지영이거나 어머니거나 결국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럼 너희한테 더 좋은 일 아니냐 실버타운 보낼 번거로움도 덜고. 내가 받아치자 그는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 시골집 어차피 지영이한테 물려주실 거 아닙니까? 지금 명예 변경하면 상속세도 아끼고 좋잖아요. 다시 들어오시면 저희가 잘 모실게요. 나는 그의 기름진 머리카락과 명품 정장을 보며 허수음이 났습니다. 지영이한테 가서 전해라. 내 집은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내 인생도 내가 결정한다고. 이제 각자 인생 살자고. 인연을 끊으시겠다는 겁니까? 나중에 거동 못하실 때 저희 안 찾으실 자신 있으세요.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도 너희한테는 연락 안 할 테니 걱정 마라. 나는 한자 한자 힘주어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사위가 억지로 안겨준 과자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곰팡이가 하얗게 피어 있더군요. 이게 너희 진심이구나. 곰팡이 핀 음식을 엄마한테 주다니. 다시는 오지 마라.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라디오를 켜니 익숙한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내일 쓸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내일부터 순잔의 집밥이 정식으로 문을 여는 날입니다. 창가에 둔 작은 제스민 화분에서 하얀 꽃망울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열흘째 나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메뉴는 갈비찜과 브로콜리 수코의 달걀국,
10인분 정도는 이제 거뜬합니다. 주방은 좁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죠. 시장에서 새로 산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질을 시작했습니다. 탁탁탁 리드미컬한 소리가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김 여사님 도와줄까요? 이 여사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웬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치이언 날이라 걱정돼서요. 옆에서 말동무나 해줄게요. 이 여사님이 수다를 떨어주니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오전 11시 정성스럽게 포장된 10개의 도시락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냄새부터 예술이네. 이 여사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 여사님이 배달을 도와주러 나간 뒤 나는 묘한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 존재가 되고 칭찬을 받는 게 얼마만인지요. 딸의 집에서 내 음식은 당연한 의무였고 남은 밥이나 먹는 신세였는데 말입니다. 오후 12시 반, 이 여사님이 흥분해서 돌아왔습니다. 난리 났어요. 윗집 할아버지는 30년 만에 먹어보는 진짜 갈비찜이라 그러고 옆집 할머니는 저녁 도시락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이 여사님이 건넨 구깃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세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 노동이 가치 있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순잔의 집밥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10인분으로 시작한 것이 어느덧 30인분을 넘겼죠. 고객들은 대부분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고기 좀 더 얹어줘요. 우리 마누라가 여기 고기 아니면 안 먹어. 내일은 좀 덜 맵게 해줄 수 있어. 영감이 이가 안 좋아서 새벽 4시부터 준비하는 고도엔 일이었지만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첫 달 순이익은 50만 원, 2달째는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었고 그녀의 손자가 만들어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으로 주문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가격 좀 올려야겠어. 물가도 올랐는데 7,000원이 뭐야. 남는 것도 없겠네. 이 여사님이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들 연금도 뻔한데 재료비만 나오면 됐지 뭐. 석 달이 흐르자 내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살은 좀 탔고 팔 근육은 단단해졌으며 눈가의 주름은 오히려 펴진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존감이라는 걸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료를 준비하는데 휴대폰에 익숙한 이름이 떴습니다. 지영.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유독 부드러웠습니다.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서 그래요. 가슴속에 경계심이 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그냥요. 엄마 계신 곳 주소 좀 찍어주세요. 30분 뒤 지영이가 나타났습니다. 명품 코트에 높은 구두를 신고 낡은 빌라 복도를 걸어오는 모습이 몹시 이질적이었습니다. 엄마, 이런 곳에서 사세요. 지영이는 방 안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난 좋은데 왜? 나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지영이는 주방에 쌓인 재료들을 보더니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엄마 도시락 배달해요. 창피하게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제 동료들이 알면 어쩌라고요. 창피할 것 없다. 내 힘으로 정당하게 돈 버는 건데. 내 단호한 태도에 지영이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소파에 겨우 걸터 앉았습니다. 엄마, 저 서준 씨랑 상의했는데 다시 들어오세요. 엄마 없으니까 집안이 엉망이에요.
민호도 엄마 갈비찜 먹고 싶다고 맨날 투정 부리고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석 달 동안 연락 없다가 이제야 내가 필요한 모양이었죠. 사실 오늘 좋은 소식 전하러 왔어요. 저희 회사 근처에 커뮤니티 식당이 생기는데 제가 주방장으로 엄마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고생 안 해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조건이 뭐니? 조건이라니요, 다 엄마 위해서. 내 연금이냐 아니면 시골 집이냐. 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엄마 그 집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서 가격이 몇 배나 뛰었대요. 지금 팔아서 저희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20%는 나온대요. 어차피 엄마 나중에 돈 쓸 데도 없잖아요. 나가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나가. 야마, 내 집, 내 돈,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야. 지영은 악을 썼습니다. 엄마, 진짜 노망났어요. 엄마 죽고 나면 그 집 어차피 내 건데 왜 이래요? 나중에 아파서 눕게 되면 누가 돌봐줄 줄 알아요. 길바닥에서 죽어도 너희 도움은 안 받아. 가라. 지영은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을 저렇게 키운 내 탓인가 싶어 가슴을 쳤습니다. 다음 날 이 여사님이 젊은 여자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맛집 탐방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소영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소영이는 내 갈비찜을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할머니, 이거 진짜 미쳤어요. 엄마가 해주던 손맛 그대로예요. 소영이가 올린 글은 인터넷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주문이 폭주했고 나는 잠잘 시간도 없이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고향의 맛이라는 대형 외식업체로부터 협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님의 레시피와 스토리를 브랜드화하고 싶습니다. 여사님은 메뉴 개발 총괄을 맡아주시고 지분 30%를 드릴게요. 이 여사님의 아들인 이명훈 변호사가 계약 과정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내 사정을 듣더니 지영이가 이미 내 인감을 도용해 상속 절차를 알아보려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어머니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영 씨 부부가 어머니를 부양 불능 상태로 몰아 한정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이래요. 재산을 가로채려는 수법이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변호사님 부탁합니다. 딸을 상대로 고소해 주세요. 학대와 재산 편취 미수 증거는 제가 녹음해 둔 게 있습니다. 민호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녹음된 휴대폰. 나는 5년 전부터 딸의 집에서 벌어진 차별 대우와 언어폭력을 모두 기록해 왔습니다. 법정에서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틀어준 녹음 파일 앞에서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판사는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탐내기 위해 인륜을 저버린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승소 후 나는 시골집을 지역사회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돈은 이제 벌 만큼 법니다. 그 집은 나중에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5년 뒤 순잔의 주방은 전국 20여 개의 매장을 둔 유명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나는 75세의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죠. 어느 날 손자 민호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중학생이에요. 엄마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할머니 갈비찜 생각나서 맨날 울어요. 나는 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맹목적인 희생은 아닙니다. 지영아 주말에 민호 데리고 내려오렴. 갈비찜 맛있게 하는 법 정식으로 가르쳐 줄게. 이제 내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다. 제스민 향기가 가득한 마당에서 나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인생의 가을은 늦게 찾아왔지만 그 어떤 계절보다 풍요롭고 향기롭습니다.